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선배가 그러더군요. 이 강의는 3일이면 끝낼 수 있다. 좋아요. 실제로 수강을 보시면요, 3일 만에 끝냈던 그런 수강생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나는 수험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괜찮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 됩니다. 약간 5일, 한 일주일 걸리더라도 최대한 일주일은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번에 끝내고 복습하면서 흐름 잡아가면서 다른 공부하셔야죠.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셔야죠. 그죠? 절대로 한국사가 여러분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완강을 하셔야 합니다. 최소 3일, 정말 길면 일주일 제가 기한 드릴 테니까 정말 이거를 못하면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진짜 수험생인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방법은요, 1강하고 별 채우기, 2강하고 1, 2강 별 채우기, 3강하고 1, 2, 3강 별 채우기,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시대, 전근대의 마지막 파트가 조선시대죠. 자, 이 조선시대를 공부할 때 일단 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대 구분, 먼저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제가 좀 시기 구분을 하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구분하면 일단 조선시대는요, 잘라줘야지. 자, 요 시기를 중심으로 쭉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어떻게냐, 바로 1592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1170년으로 잘랐죠. 자, 1170년이 무슨 해였습니까? 바로 무신청변이었습니다. 1592년 뭘까요? 159 있을 수 없다. 임진왜란. 159 있을 수 없다. 임진왜란. 안 웃네. 아재 개그다. 참. 네, 159 있을 수 없다. 네,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조선시대는요, 이렇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바로 임진왜란, 임진왜란 다음에 또 호란이 있을 겁니다. 왜란과 호란을 합쳐서 우리는 양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병인가 봐. 저는 마트에 가서 양란 코너에 가면요,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이 생각납니다. 직업병.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어쨌건 자, 요렇게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요 시대를 이끌었던 그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조선 전기는요,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 초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이 조선을 개국해서 이어졌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우리는 훈구파다라고 합니다. 훈구파. 그런 다음에 이 훈구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사림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훈구가 이제 다스렸던 시기가 15세기고요. 사림이 운영했던 시기를 16세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이전을 한 100년 나눠가지고 훈구와 사림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림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떤 정치 형태가 나타났냐, 사림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붕당 정치다.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친구야, 우린 벗이야, 벗붕자 써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붕당 정치를 만들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요, 이 붕당 정치에 기반해서 서로 간에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바로 예송이라는 거예요. 상복을 3년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상복을 9개월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박 터지게 논쟁을 펼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송 논쟁이 지나고 나서는요,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넌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걸 바로 환국정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너무 피폐해진 거야. 피폐해지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나온 형태를 우리는 그 정치 형태를 바로 영종조 시대의 탕평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탕평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것이 쭉 나와가지고 요 이후에는요,
정조가 죽고 나서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 흐름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59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 것이고 조선 전기 다시 훈구 세력과 사림으로 나뉘는데 이 사림이 결국 최종적인 역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 사림에 의해서 붕당 정치, 예성 논쟁, 환국 정치, 탕평 정치,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세도 정치로 흘러가더라. 이게 조선 왕조 500년의 정치사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하나씩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숲이야, 숲.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1192년 외란을 기점으로 해서 나뉘는 거구나. 조선을 개혁했던 사람들이 이어져가지고 그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훈구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고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조선을 이끌고 있었구나. 어떤 형태로 이끌고 있었을까? 맨 처음엔 붕당 정치였고요. 이들에 의해서 예속 논쟁이 펼쳐졌고 이후에는 서로 박터지게 싸웠던 환국 정쟁이 펼쳐지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탕평 정치가 왔고 그 이후에 세도 가문 이러면서 조선이 휘청하는 그런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제 오늘 이렇게 순서를 볼 거예요. 순서로 볼 겁니다. 자, 흐름 속에서 우선 이 훈구 세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초기와 건국 초기와 이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건국은요. 와, 1392년이야. 아까 제가 1592 몇 년 차인가? 1190에서 1190 빼기 몇이야? 빼기 100? 야, 너 문까지. 야, 200이잖아! 200. 네, 나도 이 정도는 한다. 자, 200년. 정확히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200년 뒤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의정부 6조 체제,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고 지방은 8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의정부 6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도 뭐 행정, 안전부, 뭐 산업, 뭐 기술부, 뭐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의정부와 6개의 부처가 있었다. 부처라고 하니까 또 이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제발. 네. 6개 이거 부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 6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기억나? 고려시대는 몇 개로 나눴어? 5도와 양계, 행정 중심의 5도와 군사 중심의 양계로 나누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조선시대 오면요.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8도고요. 자, 이때 드디어 이제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지는 않았다.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외관을 파견하소서라고 해서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했지만 그건 일부에만 파견되었고 파견되지 않은 곳은 실질적 지배세력 향리가 다스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와서는 이제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의정부 6조와 8도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성 6부와 5도 양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성 6부와 5도 양계로 움직이고 있었죠. 조선은 의정부 6조와 8도로 움직이고 있더라. 고려는 이성 6부와 5도 양계, 조선은 의정부 6조와 8도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네,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생략.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려도 우리가 공부했던 왕들이 태조 왕건부터 출발해서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렇게 연결됐어요. 고려 전기는요. 고려 말에는 공민왕. 그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바로 광종과 공민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왕 순서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조, 태종, 세종, 성종까지만 중요한 인물들 볼 텐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누굴까요? 이건 예측할 수 있죠. 누구? 바로 세종. 아니 역대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시는 분은 세종대왕이시다. 세종대왕은 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조선 전기에 세종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이 탕평 정치에서 영종조 얘기했잖아요. 탕평 정치 영종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조가 제일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항상 이렇게 숲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그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태조 이성계.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태조 왕건. 자, 태조 이성계 볼 텐데요. 이성계의 베프가 있었죠. 항상 그 동반자, 정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야, 그 이름도 바로 도전이야. 도전하는 거야. 진짜 뭔가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요, 도전 의식이 정말 넘쳤던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변하죠. 이제까지 고려와는 인연을 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도전 의식, 그 이름이 바로 정도전이었더라. 그 정도전이 꿈꾸었던 세상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왕은요, 그래 똑똑한 왕이면 좋아. 근데 그 왕은 계속 아들 연결됐는데 그 아들이 항상 똑똑한 보장이 없잖아. 그럼 나라가 어떻게 할까? 말아먹을 거 아니야. 이거는 막아야 된다. 왕이 비록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재상들이 튼튼하면, 재상들은 똑똑하지만 어떻게 돼요?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상들을 바꾸면 된다. 재상들이 똑똑하면 된다. 라고 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나 태종, 바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네, 태종이 너 웃겨. 조선은 이씨의 나라야. 네가 뭔데? 라고 해서 결국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은 정말 그 이전에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도 죽였고요. 조선을 건국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던 정도전도 죽이고요. 정말 이 왕자당토 피를 철철 묻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 되겠어요. 무서워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 웃겨 이런 거 안 해. 바로 왕권 강화, 왕 중심의 정치 체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 의정부 육조체가 의정부 육조체제가 있으면, 야,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이 네. 잠시만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의정부거든. 그 의정부 너희들 대신들이 뭔데?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해가지고 의정부를 통해서 왕의 명을 내지 않아요. 그냥 바로 육조로, 아까 제가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이렇게 의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의정부가 오케이라면 육조로 명을 내리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의정부 서사제다라고 얘기해요. 서사라고 하면 서는 서명이야. 의정부에 사인을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야. 왕이 직접 육조로 명을 넘기는 육조 직계제. 왕권이 강하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 오케이 옳지 않아. 왕 중심의 정치가 맞아! 라고 이방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승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비서 기능이에요. 그래서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당연히 왕의 비서 기능이니까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와 승정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하여튼 이 태종 이방원은 카리스마. 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참 재밌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꾸 아직이가 되는 것 같아. 네, 자, 카리스마. 이걸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남자들한테 야, 호흡해차. 너 어디 사는지, 네 신분이 뭔지 내가 정확히 알 거야. 라는 호흡해법을 또 실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신하들이 어디 감히 사병을 갖고 있어. 그거 아세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요, 사병 갖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도전 죽였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성공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사병 갖지만 자기들은 사병 갖고 성공했으면서 다른 사람은 사병 갖지면 안 돼! 라고 해서 사병을 혁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했더라. 정말 정치가 태종 이방원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병을 성공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사병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병 혁파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치 이게 여러분들 고려시대로 본다면 광종이 굉장히 이런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광종틱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 나오고 있더라. 광종의 역할이 성공하면서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종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종시대가. 그죠? 고려시대는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조선도 역시 비슷해. 이 둘 다 피를 본 시대 아니야? 피를 본 시대.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호족도 수총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와가지고 굉장히 안정화된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세종이
아버지가 피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세종은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네. 아버지가 다 해줬으니까. 그 안정화된 속에서 이제 민족적이고 자주지구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종은요, 나는 아빠처럼 사람 죽이면서 안 할 거야. 나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의정부들하고 같이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의정부 사인, 의정부에 사인을 해주는, 서명을 해주는 의정부 서사제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로 와, 일로 와. 아빠가 너무 많은 사람들 죽였네. 자, 현명한 사람들 다 모아. 그래서 뭘 집자, 현명한 사람들 모으는 그런 장소에서 집현전을 모아서 여기서 집현전 학자들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결과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두두두두두두 훈민정음을 창제했더라. 훈민정음. 야, 진짜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는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아니 이거 물어보면 초등학생이 깜짝 놀라요. 선생님 그거는 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고3 수능에서도요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고3 한국사는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묻는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훈민정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죠? 이걸 몰랐어? 어머. 너 왜 그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신 지금 한글 쓰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훈민정음 창제 세종 때 이루어졌음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종 때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도 있잖아. 그 지도의 모습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더라.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군 육진. 네, 이렇게 이제 개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군과 육진 이렇게 개척이 되면서 한반도의 일반적인 지도의 모습이 갖춰지는 때가 바로 이 세종 때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일본 혼내줍니다.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쪽 북방 쪽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일본 쪽으로는 대마도를 좀 정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세종 때 나타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세종 때는요 정말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정말 우리의 주권 의식에 뻥뻥 나는 정말 국뽕 팍팍 차오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자, 그 대표적으로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세종은 무조건 중요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세종은 진짜 시험에 잘 나와. 자, 이 세종은요 먼저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역법서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칠정산이다. 7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이잖아. 그죠? 우주의 운행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칠정산이라는 역법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 역법서 달력이라고 하는 건 중국 황제로부터 받아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권에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어요. 왜냐면 야 너들 저 비행기 타고 중국 한번 가봐. 그러면 시차난다? 그런데 거기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쓰면 당연히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없었다고요. 근데 세종 때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역법서를 만들었더라. 시간에 대한 주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세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칠정산의 역사적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그 경험설, 옛날만 해도 여러분들 그 이전만 해도 중국에 있는 농서를 갖고 중국에 있는 흙과 우리나라에 있는 흙이 같겠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농사직서를 만들고 있더라. 정말 이것도 다 우리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 좋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품들이 너무 많아. 세종하면 딱 떠오르는 발명가가 누구예요? 장영실 아닙니까? 이런 장영실을 앞세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경루 스스로 켜 때린다. 바로 해서 요거는 물시계, 자경루 물시계. 그다음에 앙구일구, 네, 우러를 앙자. 예. 그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놨다라고 해시계 앙부일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의 양을 재는 치우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치우기 여러분들 그 깡통 같죠? 근데 그 깡통의 그 사이즈는 지금도 현대에도 그 규격에 맞게끔 해서 물의 양을 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경루 치우기 같은 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대가 바로 이 세종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 했는데 문종과 단종을 거치면서 단종이 너무 어려워. 아유, 어떡해. 결국은 그 삼촌이 결국은 이제 이 세조 아니겠습니까? 조카를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이 세조는요, 그래, 권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 방법으로 권력을 뺏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너 나한테 뭐 불만 없는 거지? 조용히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려기 위해서 6조 직계제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태종과
이 세조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둘 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비정상적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또 비정상적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모두 육조 직계제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태종과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조는요, 집현전 필요 없어. 예, 집현전도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예, 강력한 왕권.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면 그냥 해.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세조 때 보이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성종 때가 되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종 때가 되면요, 없앴던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특히 삼사라고 하면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어요. 예, 요 3사는요, 바로 조선의 언론 기능.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회계 기능만 있다. 하지만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이 있다. 그 3사가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더라. 사헌부는요, 감찰, 지금의 검찰 기능. 사관원이라고 전하 이러시면 난이되옵니다. 언론의 기능. 홍문관은요, 임금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이제 이 신하들이 왕들이 어리니까 가르치는 역할들을 이 홍문관에서 하는데, 특히 경연, 예, 요거 가르칠 때 요 자리를 경연이라고 합니다. 이 경연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 성종 때는요, 이러한 어떤 제도, 예, 그래 신하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 그러니까 성종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세종틱한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드디어 성종 때, 이게 이룰성자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조선왕조 몇백 년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경국대전이 이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요, 이때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있음을, 이제 드디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그 굴곡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태조 이성기로 출발해가지고 성종으로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야. 그 흐름 왔다 갔다 했어. 예, 태조 왕권이 강해야지. 세종 신하들어 이야기할래. 세조 다시 왕권이 강해야지. 성종 이제 그만. 경국대전 법 만들었어. 그만. 이렇게 마무리되는 조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15세기 요 시대, 이렇게 흘러오는 요 시대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야. 요 태조 이성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빠라라라라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제가 이제 사림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사림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훈구의 시대에서 사림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사림들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지금.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나 권력 잡을래.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 진짜? 어태서 너 권력 잡고 싶어? 알았어, 그럼 내 권력 줄게. 이런 적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져오려면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뭘 그렇게들 그냥 서로 으르렁 되는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림들이 이후 시대를 이끌려고 하니까 훈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들이 기득권 세력들인데, 그죠? 엄청나게 압박을 했겠지. 그 과정 속에서 사림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이게 바로 권력 투쟁인데,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구의 시대에서 사림의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얘기야. 훈구가 가만두지 않았다는 얘기야.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죠. 최종적 승자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승자는 사림이 된다는 사실. 근데 왠지 아세요? 훈구가 말이야, 건국 초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거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100년 지나가니까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거야. 또 많이 가진 거야. 혹시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잖아. 호족 이후에 누가 나와요? 문벌 나오잖아. 문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많은 토지를 갖고 사람들을 그냥 압박해 가니까 결국 시대의 정신을 이행할 수 없었고 건강한 세력이 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들은 결국 퇴출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선도요. 건국 초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훈구들이요, 또 역시 땅 많이 가지면서 부동산 투기하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게 되면서 결국 그 시대 정치를 이행할 수 없는 세력이 돼버린 거지. 결국 이 훈구도 퇴출됩니다. 하지만 퇴출되는 과정 속에서 네, 한번 이렇게 몸을 흔들어 준 거지. 바로 이제 사림을 공격했는데 이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 바로 네 차례가 있어요. 1, 2, 3, 4. 무갑기을. 무갑기을. 따라해보세요. 무갑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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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오사와 갑자사와 모두 연산군 때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바로 그 사림들을 압박하기 위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있습니다. 조의제문.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삼촌이 조카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쓴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일 우리나라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아까 봤던 세조가 단연 죽였던 거. 이것은 바로 세조를 능멸하는 것이옵니다. 사림들이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라고 훈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림들을 그냥 일망타진했던 그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야. 이때가 마침 연산군이었네. 그 다음에 갑자사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산군 엄마가 누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너희들이지 하고 다 그냥 거의 미치지 칼부림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갑자사화. 이때 이제 사림들이 또 화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바로 기묘사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묘사화. 기묘한 일. 어떤 일? ip사기에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오호, 이것이 무엇일까? 주초라고 하는 말은 합치면 조씨거든요. 조씨가 위왕,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궁중 ip사기에 새겨지더라. 이런 기묘한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전설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 중종 때 벌어진 일이죠. 이 조광조의 어떤 개혁에 반발했던 이 조광조 사림이거든요. 반발했던 후구들이 바로 이 조광조를 필두로 해서 공격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 마지막인데요. 명종 때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사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훈구에서 사림으로 넘어오기까지 그 권력투쟁 과정 속에서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왜? 사림들은 이 당시만 해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검소하고 전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건강하지 못했던 훈구는 무너지게 되고 사림에 의해서 권력이 넘어오게 되더라. 그 과정 속에서 사화라고 하는 사림들이 엄청나게 화를 입은 사건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결국은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여러분 인생에서 건강한 모습이라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실패하고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살인 봐. 네 차례에 걸쳐서 죽어나간 거야, 지금. 네 차례에 걸쳐 죽어나갔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야? 버텨낸 거야. 존버하는 거야. 이 존버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시대의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비록 실패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존버해야 돼. 버텨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존버 정신은 내가 진짜 극찬을 해. 일단 버텨야 돼. 나도 존버한다. 나도 어떻게든 버티자.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야, 지금. 야, 너희들 아빠 뻘이다, 야. 하지만 잘 내려와야 돼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잘 내려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또 신문에 한국사 유명 강사 최태성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존버 정신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올라갈 때 그 중간중간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당장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티셔야 합니다. 존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들 거야. 버텨야 돼. 알았지? 자, 이 살인들 봐. 이렇게 내쳐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 속도 존버했잖아. 결국 어떻게 했어? 살인이 결국 우와! 시대의 주인공은 올라섰잖아.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그 어떤 그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면 진짜 엄청나게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아픔 속에서 이런 어떤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훈구와 사림으로 이 권력 투쟁 과정 속에 사림이 화를 입었지만 결국은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 파트. 이러면서 이제 훈구에서 사림을 넘어왔으니까 조선 전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제수 나카무라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모습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네, 한번 가볼까요? 자, 양난. 네, 양난. 아까 제가 양난 코너, 외란과 호란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고요. 그렇겠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전쟁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행운이에요. 근데 이 앞세대만 해도요. 태어나서 전쟁을 한 번씩은 크게 겪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전쟁을 한 번도 겪질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니네들이 전쟁을 알아? 모르잖아. 근데 그 전쟁은 너무 아파. 일단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내가 지켜봐야 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여러분 6.25 전쟁 생각해봐. 6.25 전쟁이 뭔지 알아? 어마어마한 폭격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순식간에 구석기 시대로 바꿔놔버렸어요. 왜? 폭격 속에서 남아있는 건 돌멩이와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구석기 시대잖아. 전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상처, 마음의 어떤 그 아픔도 주지만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는 완전히 그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조선, 양난의 기점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완전히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도 말씀드리면요. 조선 전기만 해도 뭔가 성리학에 의해서 양반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조선 후기가 하면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빠르게 양반들도요 몰락하는 양반이 생기고요. 양반들 중에서도요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요. 조선 전기만 해도요 어디 양반들이 장사한단 말인가 그것은 천한 것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했지만 이 조선 후기 와서는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양반들도 장사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더라. 엄청나게 많은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 전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요, 조선 전기의 그 외교 정책은 4대와 교린이었습니다. 4대는 명나라고요. 그다음에 교린은 일본하고, 동쪽에 일본이고요. 북쪽에는 여진족이 있겠죠. 이런 나라들과는 교류한다는 거야. 린은 뭐냐면 이웃린자야. 이웃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사는 뭐냐면 섬길사자야. 대는 뭐냐면 클대자야. 큰 나라는 섬긴다. 큰 나라는 바로 명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봐봐.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더니 이거 최만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바로 중국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중화주의에 그냥 쩌들어 있는 거야.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 그냥 쩌들어 있는 거지. 물론 그 당시에 이 중화주의라고 하는 그 당연한 질서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건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제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자, 그 변화의 어떤 계기 바로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선조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이때 일본이 조총을 앞세워가지고 마바바박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서서히 우리의 승전보가 들리니 그 승전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순신의 한산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이야, 좋다. 바로 이런 대첩들, 여기 이제 조선 3대 대첩이라 그래요. 이런 3대첩에 의해서 일본의 기세가 꺾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나라 도움을 주죠. 조명연합군. 조명연합군이 결국 일본을 몰아내는 모습들. 자, 그리고요, 이런 장군들 외에도요, 의병들도 있어요. 의병들.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인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싸웠던 일본이 참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니, 조선에 싸우러 갔는데 일본에는 없었어요. 의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군요. 그 한 지역을 장악하고 그 영주를 딱 잡으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여기는 그 지역을 장악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듣도 보도 못한 막 의병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얘들 뭐니? 라고 해서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의병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의 장군 곽재우, 그다음에 조한,
뭐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더라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쟁터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 이전에 비변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준비한다는 얘기야. 변방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관인데 전쟁이 워낙 활성화되니까 이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비변사가 결국 나중에는요, 아주 맨 마지막에 오는 그 정치 형태, 세도 정치. 이때 그 세도 가문들의 중심 기구가 될 겁니다. 어쨌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더라.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이제까지 의무병 제도, 국방의 의무 이런 거 갖고 나라 짓기 좀 어렵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의무병제도 5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 있고 동선 안 보고 얘기한다고요. 항상 이 5라는 숫자 나오는데 이 527은 그 의무병제도에 입각했거든요.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진짜 직업적인 군인들, 전문적인 군인들이 필요해 라고 해서 5군형 체제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시대적 패러다임 이것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남자들 지금 군대 가는 거 이거 지금 의무병이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의무병 오래 못 갑니다. 이제는 모병제로 전환할 거예요. 어떤 대선이 그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의무병에서 모병제로 갈 거야. 여기도 똑같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의무병 제도에서 이제 모병제 형태로 여긴 전환했어. 그 계기가 바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 모병제가 바로 훈련도감. 이 훈련도감이 총 쏘는 데거든. 아니 총은 이게 전문적으로 쏴야 될 거 아니야. 전문적으로 쏴야 되니까 계속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훈련도감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직업군인, 이건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의 어떤 그 시대가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전쟁이 준 큰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의 강화 그리고 훈련도감 같은 직업군인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큰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요, 이 동북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명나라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붓게 되면서 힘이 약화됩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반면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여진족들의 힘은요, 점점 세지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여진족이 명나라를 멸망을 시킬 겁니다. 어쨌건 이 변화기, 이 과도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여진이 세운 나라가 후금이라는 나라였고, 후금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청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꿔요. 후금 때도 조선을 쳐들어왔고, 청나라 때도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후금 때 쳐들어온 곳을 정묘호란, 청나라 때 쳐들어온 곳을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합쳐가지고 우리는 호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호란 볼게요. 병자호란, 인조 때인데요. 병자전에 일었던 이 여진족이 일으켰던 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자, 이 병자호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 쳐들어왔죠. 또 여진족 쳐들어오죠. 정말 힘들어. 이런 과정들 속에서 광해군이 이거 지금 그 여진족이 굉장히 크고 있으니까 여진족과 이렇게 척을 두고 지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중립적 외교. 명나라와 여진족 사이에서 중립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 광해군은 쫓겨나요. 어찌하여 중국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중국이 명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그런 나라 제조 지은을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 결국 광해군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본다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던 듯 하네요.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고요. 인조 반정. 당연히 우리는 중국이야. 친명, 배금, 금나라, 후금, 여진족을 배척해야 돼! 라고 하는 친명, 배금 정책 취하니까 결국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병자호란으로 연결될 텐데요. 결국 이제 인조는요, 남한산성에 들어서 47일간 버티고 있지만 결국 항복합니다. 어디서? 삼전도에서. 삼전도. 여러분 삼전도가 어딘지 알아요? 옛날에는 그 삼전도 찾기 어려운데 지금은 너무 찾기 쉬워. 바로 쭉 둘러보면 서울 시내에서요. 제일 높은 빌딩 120층 그 롯데월드 있잖아요. 그 아래쪽입니다. 너무 잘 보여. 너무 위치가 이제 너무너무 잘 보여. 어디서든 저쪽에 삼전도구나. 이것도 직업병이야. 아니 롯데월드 120층을 보고 왜 삼전도 비가 난 생각이 나냐고. 나 진짜. 왜 하필이면 나 진짜 이 직업병 어떡할래.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바로 병자호란과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임금이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꽁꽁꽁꽁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이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왕,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아드리리라 라고 하는 효종. 이 효도의 효자. 그 효종이 바로
청나라를 치자라고 하는 이 북벌을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 송시열이라는 정치가와 함께 말이죠. 바로 이런 북벌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하, 임진왜란 벌어졌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비변사도 강화되었고 또 직업군이 났던 모습도 나타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광해군이 어떤 중립적인 외교를 처해가지고 좀 이거 좀 한번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네. 하지만 광해 쫓겨났고 인조반정에 쫓겨났고 결국은 호란, 청나라가 또 쳐들어오는 병자호란 버텼지만 결국은 3전도 다 굴욕적인 항복했네. 이걸 또 갚자라고 해서 효종 때 북벌론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격변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러면서 1592년과 임진왜란 출발했던 호란까지, 외란부터 호란까지 요 과정을 여러분들 관통을 하신 거예요. 요 흐름 속에서, 사화 속에서, 전쟁 속에서 관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외교적을 좀 더 보면요. 결국 이 광해군 때 일본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요. 다시 이제 우리 수교하자라고 해가지고 이후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면서 교류 관계를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숙종 때는요.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특히 이 독도하고 울릉도에 자꾸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우리 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일본으로부터 여기가 우리 땅인 것을 인정을 받아내는 인물이 바로 안영복. 이 생기고요. 또 이 숙종도 이게 다 숙종 때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숙종 때 또 백두산 정계비 청나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청나라와 이거 관계 속에서 여기는 우리 땅이요 라는 것을 겨져짓기 위해서 백두에다가 그 비석을 세우거든요. 정하는 거지. 경계를 정하는 그런 비석을 딱 세우고 있더라. 요게 이제 나중에 간도 문제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게 다 숙종 때예요. 안영복은 독도 문제, 백두산 정계비는 간도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일본과 여진과 이거 관계가 연결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이 북벌운동 있잖아요. 북벌운동. 요 북벌운동은요 나중에 이게 한 100년 정도 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북학운동으로 바뀝니다. 북학운동이 뭐냐면요. 아까 북벌은 청나라를 치자다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청나라를 쳐야 되는데 청나라 너무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북학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 북학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박지원,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 박지원, 박제 같은 인물들, 요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太平정치에 있었던 영종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 열하일기라든지 북학을 통해가지고 상업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나라 좀 보고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언제는 청나라랑 싸워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청나라를 배우자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어떤 주장에 이렇게 몰입되거나 너무 거기에 뜨거워질 필요는 없다. 조금은 좀 냉정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야 되겠다. 역사에서 그런 거 설명해 주잖아요. 아니 북벌 언젠데 다 북학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같은 북이 다 청나라예요. 한때는 청나라 치자고 하고 한때는 또 청나라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건 해야지 라고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전쟁이 지나갔어요. 자, 전쟁이 이제 끝났어. 끝나니까 이 집권층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이거 지금 뭔가 어떤 시스템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예법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겠다. 전쟁 끝났으니까 얼마나 밑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예법에 의해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내자라고 해서 벌어진 게 뭐냐면, 자, 다음 볼게요. 네, 바로 예성논쟁이라는 겁니다. 예성논쟁이라는 겁니다. 예성논쟁. 자, 이 예성논쟁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네. 상복 책용기간. 상복을 1년이면 3년이냐 1년이냐 이거 막 서인당 남인당 이게 붕당이거든. 다들 붕당. 서인당 남인당이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돼? 상복을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돼. 헐. 어이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거 갖고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땐 헐이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그 무언가가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헐 이러듯이 100년, 200년 뒤 그 사람도 우리를 보고 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보고 배우지 않는가. 조금은 좀 냉정하게 우리의 어떤 현실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미움과 증오는 좀 제발 내려놓자. 그 미움과 증오가 결국 나중에 후손들이 헐!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논쟁은 필요하겠지만. 오케이? 자, 결국은 이 예성 논쟁 속에서 이 미움과 증오가 싹트기 시작해. 이렇게 서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요, 내 말이 맞소. 당신은 틀렸어. 뭐 요게 이제 격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한국 정쟁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화는 뭐냐면 바뀔 환자야. 국면이 그냥 확 바뀌어. 나 오늘 출근하 부인 잘 다녀오겠어 하고 딱 문을 연 순간 사약을 받으시오. 국면이 확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환국제, 이 숙종 때, 아까 제가 숙종 때 왜 안용복도 있었고 백두산 정계비도 있어가지고 독도라든지 뭐 간도 다 이 숙종 때, 숙종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숙종 때 환국정제. 그래서 일당 전제, 오로지 하나의 당에만 권력을 몰아주는 거야. 그래도 예성 이때는요 서인당, 남인당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보였거든요. 공존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당 전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이 과정 속에서 남인이 완전히 축출되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서인들에 의해서 이게 사림 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림 안에서 붕당 안에 남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이 남인과 서인이 싸웠는데 결국 여기서 남인이 결국 이제 이 남인과 서인이 싸웠는데 결국 남인이 탈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환국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영조와 정조 다음 파트 볼게요. 영조와 정조 때의 탕평정치. 야, 이제 그만 싸워. 너희들 싸우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너도 등용, 남인도 등용, 서인도 등용이라는 탕평정치를 영조와 정조 때 시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흐름 기억하시죠? 임진왜란 이후에 예성과 예법으로 좀 이 흐트러진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결국 환국정쟁으로 왔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게 결국 영정조 때의 탕평정치로 왔구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흐름. 자, 영조 무엇을 했을까요? 성균관대학교 앞에다가 탕평비 세워요. 너희들 앞으로 이게 국가를 이끌 관리들 될 텐데 이거 잘 들어도 이렇게 막 싸우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탕평들을 딱 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 어떤 법률 시스템 이거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속편! 바로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의 속대전을 만들고 있고요. 그 싸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나 학벌, 나 어디 출신인데, 나 여기 서원 출신인데, 나 어느 서원 출신인데 이 학벌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 줄여나갑니다. 서원을 정리한다 그러죠. 그런 학벌의 중심에 되고 있는 곳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 그 학벌 사회 문제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대학교를 줄이겠다. 대학교의 서열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서원을 정리한 그런 모습들이 영조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요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아까 광해군 때 이제 대동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뭐 세율. 요거는 영조 때 요거는 뭐냐면 세법 개편이에요. 전쟁 끝나고 났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지금 영조 때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오케이,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선 전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누구였다? 바로 영조고, 조선 후기에는 바로 정조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정조는요, 일단 요 사이에 사도세자, 아버지가 사도세자 아니야.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서 죽이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엔 콩가루 집안이야. 말도 안 돼.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왜 죽여? 이거 그 엽기적인 집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왕조 집안이니까 이런 거지. 이거 일반 가정 집안이면 거의 역대급 살인마.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아들을 뒤져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정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구나 이렇게 보지만 이게 일반 가정집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건 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정조 충격이야. 아버지가 충격을 받거든. 네. 그러니까 이 정조로서는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그 강박관념이 많겠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또 이 정조의 목표였어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팔들을 직접 가르치려고 해요. 규장각. 규장각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조선 세종 때 집현전이 있고 성종 때 홍문관이 있다면 정조 때는 규장각이 있습니다. 이 규장각에서 초계 문신들, 네, 이 처음으로 말 그대로 초대해가지고 개몽해가지고 개몽한 문신들 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쳤는 거. 직접 정조가 가르쳐. 대표적인 초기 문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세력들을 키우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안 되겠다. 이거는 쉽지 않지. 나의 군대가 필요해. 라고 하는 자신의 친위부대 장룡용도 만들고요. 그리고 수원 화성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이렇게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 수원 화성 건립에서 역시 정약용이 그 역할을 하죠. 이 초기 문신의 1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법전을 고칩니다. 대전 통편. 여러분들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이 있어요. 요 4개의 법전은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신해년에 통하노라 누구에게나 다 누구에나 다 통하노라 누구에게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하라. 옛날에는 특히 그 종로 같은 경우에는요. 시전 상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어떤 독점권이 있었거든.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신통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겠죠. 장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장사 못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출발점이 바로 이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정책, 정조의 통공정책부터 나오고 있더라. 어쨌거나 영정조를 고치면서요. 정말 앞에 있었던 이 환국정쟁, 그 시기의 그 혼란함을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조가 갑자기 죽어요. 그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영정조를 관통하면서 사실은 신하들이 왕들한테 눌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신하들이 학습한 거야. 똑똑한 왕들 밑에서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야, 힘들어 죽었다. 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의 어린 아들이 온 거야. 이제부터 신하들은요. 그래. 다시는 똑똑한 왕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어린 아들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다음 볼게요. 그게 바로 이제 세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 세도 정치, 순헌존, 순헌철, 철종. 그 철인왕후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실제로 철인왕후가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너무 멋지게 나왔더라.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어이없으네. 그 드라마 보면서 헐, 진짜 헐했습니다. 철종. 아이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도령이라고 하잖아요. 강화도에서 갑자기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되신 분인데 전혀 그 드라마 속에는 그렇게 멋있는 분 아니에요. 네, 어쨌건 간에 철인왕후 철종이었는데 이 세도 정치 정말 나라가 말아먹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소수 가문이 그냥 거기 나왔던 철인왕후에서 김문군인가요? 네, 그 김씨, 안동 김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맞아요. 그런 모습 맞아요. 이러면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조대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이 매관매직이 그냥 성행하는 거예요. 아니 관직을 돈 주고 사. 그럼 돈 주고 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겠어? 농민들한테 그거 뽑아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이러면서 세금 체제가 무너지면서 삼정의 문란, 전정, 토지세 문란, 군정, 군대 가는 거 문란, 환곡, 건강보험 문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건 간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고리대 이자를 띄면서 전정, 군정, 환곡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 토지세라든지 군대 가는 거라든지 이런 빌려줬다 이제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거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정군정 환정. 왜? 매간매직이니까 이거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관리들이 그냥 엄청나게 배에 기름때를 하면서 그냥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당연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못 사겠다 가라 보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홍경레이난 이거는 이제 순조 때 홍경레이난 벌어지고요. 특히 이제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 서북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서울에 오면요, 하인들이 밑에 있는 천민들이 말로 와요. 그 정도로 이 서북지역에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 바로 이 철종 때 임술농민 봉기, 바로 삼정 이정청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철인왕후에서 삼정 이정청을 세우도록 하여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삼정 이정청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결국 이 세도 정치에 의해서 조선 마지막은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 기울어지고 있는 조선호, 500년의 시간을 이제 끝내려는 조선호, 그 조선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이더라라는 거. 이 흥선대원군은 근대사 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니요. 저쪽으로 그냥, 스탑하세요. 마지막 페이지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의 그 정치 흐름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쭉 한번 잡아드렸어요. 그 흐름 들어와요? 여러분, 흐름만 들어오면 돼. 맨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들이 되었고 그들이 사람에 의해서 결국 물러났네. 그 과정에 사화가 있었지만 결국 사람이 정당했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양란을 거치면서 북남대주에서 이제 예성 논쟁으로 환국 정쟁으로 탕평 정치에서 세도 정치로 왔네. 오케이.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500년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흐름 위주로 큰 숲을 보여드렸으니까 그 흐름 따라 살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다음 또 조선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